네, 안녕하십니까. 쩐쩐의 권호선 팀장입니다. 이제 한 4회차 시작하게 됐는데요. 오늘은 좀 재밌는 얘기를 해볼게요. 비트코인 많이 들어보셨죠? 가상화폐, 이제 결제 수단으로 많이 통용되고 있는데요. 처음에 만든 게 일본의 그 나카모토 사토시라는 사람이 논문으로 만들었다. 뭐, 썰이 많죠. 그랬던 그렇죠. 호주에서 어떤 분이 나와서 그분이 연구했다. 근데 뭐, 실체적으로 어느 분인지는 몰라요. 네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비트코인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전문가인 우리 이용 대표님이 계시니까 그 비트코인의 등장이 네네. 한 이유라든가 이런 배경 같은 거에 대해서 좀 간단히 좀 말씀해 주세요. 아, 네. 일단 그 비트코인은 말씀하셨다시피 나카모토 사토시라는 익명의 사람인지 그룹인지 모르겠는데요. 그렇죠. 신기해요. 여튼 이 사람이 해커인 건 맞습니다. 해커들의 놀이터에 어느 날 갑자기 논문이 하나가 딱 올라옵니다. 이때가 이제 2008년에 도메인 등록하고 2009년에 올라오거든요. 이때가 아시다시피 미국에서 어떤 게 있었죠? 그때 서브프라임스 때인가요? 맞습니다. 예. 미국에서 서브프라임에서 돈을 중앙은행에서 막 찍을 때잖아요. 네. 그때 이게 등장하면서 나는 정부의 금융정책, 화폐 정책을 못 믿겠다. 그래서 탈중앙화 그리고 이제 2,100만 개 그 제한, 즉 인플레이션에 관련돼서 이제 딱 해지를 하겠다고 딱 걸은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강력한 암호 체계. 이 세 가지를 특징으로 해서 이제 비트코인이라는 게 나오게 되는데요. 이게 처음에는 2009년 당시만 해도 아무도 몰랐고요. 해커들끼리 그냥 예, 재미였죠. 인터넷에서도 그냥 갖고 노는 장난감 이런 게 있대. 예, 이게 실용화가 된 게 제가 듣기로는 그 남미 쪽에는 이제 은행들이 많이 없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물건을 사거나 환전하거나 송금하려면 하루 이틀씩 걸린대요. 네네 맞습니다. 시내 은행을 나가야 되니까. 네네. 그러면 이제 가서 환전 수수료 내야 되고 왔다 갔다 교통비가 많은데 이 비트코인 같은 거는 인터넷으로 가상 결제가 되니까 네네. 뭐 환전, 환율 상관없잖아요. 그냥 네네. 바로바로 송금을 해줄 수 있어서 많이 상용화됐다. 이 말인즉슨 저거죠. 미국 달러는 미국에서 관리하는 거고 그렇죠. 원화는 한국은행에서 하는 건데 뭐 이런 통제가 없으니까 세금이고 그렇죠. 수수료고 전혀 없고 무료로. 네네. 그래서 많이 통용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신기한 게 비트코인은 채굴한다고 하잖아요. 네네. 그 뭐 암호를 풀어갖고 한다는 건데. 잘 알고 계시네요. 아니 내용만 들은 거예요. 네네. 뭐 그렇게 해서 돈이 생긴다는 게 좀 의아해요. 지금의 네네. 화폐들은 이제 한국은행에서 보증을 하고 채권을 발행하고 하는 건데 네네. 이거는 뭐 게임하면 나온다는 거 아닌가요? 그럼? 아, 그런 건 아니고요. 정확히 설명을 드리면 비트코인이라는 거는 제가 봤을 땐 개인이 만든 것 같진 않아요. 이 그 생태계 시스템 자체가 경제라든가 사회 뭐 이런 모든 측면에 대해서 너무 통찰력이 좋아서 네. 이게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기본적으로 비트코인은 화폐로 시작을 했는데 이 화폐를 암호화해야 되잖아요. 이 암호화라는 방식이 좀 독특합니다. 기존에는 은행 서버 가운데다 딱 몰아놓고 이 은행 서버를 다 막아놨어요. 네. 절대 못 들어와. 그러면서 막 엄청난 몇 수천억짜리 장비를 들여서 관리를 했는데 비트코인은 완전 반대입니다. 분산 원장이라고 해서 장부를 1,000명 있으면 1,000명한테 다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1,000명의 장부 중에서 최소한 501개는 맞아야지 이 거래가 승인이 되는 겁니다.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럼 이 공개 장부를 갖고 있으면 거래가 일어날 때마다 내 컴퓨터에 소스를 써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원을 써야 되는 거죠, 리소스를. 여러 컴퓨터를 모아서 슈퍼컴퓨터 몇백 배의 그 파워를 만든다는 게 기본 원리니까요. 그래서 이 소스들을 제공하는 컴퓨터들에게 그 보상으로 주는 게 일종 코인입니다. 비트코인의 일부를 그 보상으로 주는 거죠. 참 어렵게 만드네요. 근데 그러면 그거를 채굴이라고 하는 거죠. 예, 채굴에서 어렵게 만들었는데 네네. 저는 아직 사용을 못 해봐서 네네. 이거 사용이 국내에서는 되나요? 뭐 유럽이나 이런 데서는 카페에서 뭐 네. 사용할 수 있다고는 들었는데. 네, 해외에서 이제 사용되는 경우들은 이제 꽤 많고요. 특히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미 2020년 도쿄올림픽 앞두고 올해 안에 26만 개 점포 넘기겠다는 얘기 있는데 네. 국내에는 재밌게도 2013년에 모 바게트 회사에서 그냥 주인이 마음대로 비트코인을 결제를 한 적이 있고요. 국내에서요? 네네. 오. 그리고 지금 은평구에 인터넷에 치시면 나와요. 모모 정형외과에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으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내에는 뭐 정식적으로 아직 제정된 법이 없기 때문에
그냥 뭐 시도 정도 해보고 있는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그 얼마 전에도 보니까 우리 그 컴퓨터 바이러스 램섬웨어라는 거 맞습니다, 랜섬웨어. 해커가 만든 거면 맞는 것 같아요. 걔네들이 이걸로 그 지불을 요구하잖아요. 네네네. 비트코인으로 이제 얼마를 달라고 요구하는 거 보면, 그럼 이제 앞으로는 사실은 뭐 지폐가 거의 사라진다고 해도 우리가 지금 통용되고 있는 뭐 달러라든지 원화라든지 이런 게 더 없어지고 이런 비트코인이 진짜 상용화 될 수 있을까요? 저는 단기간은 어렵다라고 보는데요. 장기적인 추세에선 가능하다고 봅니다.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먼저 와닿는 건 지금 중국입니다. 중국은 노점상에서도 현금을 안 받아요. 시골에서도 휴대폰으로 결제를 합니다. 이게 이제 기술 단계를 스킵하는 건데, 중국은 신용카드 단계를 거치지 않은 거예요. 우리 삼성페이 뭐 이런 개념이 네. 없이 우리가 쓰는 그런 것들. 그러니까 화폐만 쓰다가 음. 신용카드 중간 단계 없이 바로 그냥 가상화폐 단계, 지금 페이 말씀하시는 삼성페이나 이런 걸로 바로 가버린 거죠. 그게 이제 알리페이를 중심으로 한 그런 시스템으로 가버린 거죠. 그러면 이제 정부의 통제라든가 어떤 탈중앙화 얘기인데,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이게 화폐의 가치가 있을까? 네네. 뭐 그것도 좀 의문스럽기도 해요. 좋은 질문입니다. 제가 지금 두 번째는 중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실예를 얘기 드렸고, 첫 번째는 이게 이제 화폐로서의 어떻게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인데, 사실 우리가 쓰는 화폐는 신용화폐입니다. 그리고 가상화폐입니다. 우리가 쓰는 화폐도요. 그렇죠. 월급 통장으로 날라와서 찍히는 돈은 실제로 현금 돈이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사실 우리가 지금 5만 원짜리는 5만 원의 가치가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이 5만 원을 만드는 데는 제 생각에 뭐 기껏해야 1,000원도 안 될 거거든요. 500원에서 뭐 1,000원 정도 돈이 들겠죠. 근데 그게 5만 원에 거래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건 이제 한국은행에서 보증을 해주는 거니까. 그렇죠. 근데 오히려 키프로스 사태라고 해서 키프로스라는 나라가 굉장히 위험에 처해 있을 때, 이때 비트코인이 급증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고, 이게 2009년부터 여러 사례를 겪으면서 그 가격이 다시 오르는 것을 인정받아오면서 말씀드렸다시피 신용화폐로서 인정을 받기 시작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 인류가 금이랑 떨어진 게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1971년에 이제 닉슨 쇼크가 있기 전까지는 미국 달러를 금으로 바꿔줬거든요. 근본주의를 그때까지 했는데, 이제 그렇죠. 그때부터 근본주의가 탈퇴돼서 이제 그렇죠. 정부에서 지원을 금태환 하는 건데. 제도를 이제 저희가 멈춘 게 그때부터인데, 그럼 결국 그때부터 미국의 달러는 그냥 정부가 보증하는 것뿐인 거죠. 그렇죠. 그만큼의 금을 중앙은행이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게 결국 그거를 이제 다 달라고 그러니까 닉슨이 못 주겠다 하고 했던 건데, 사실 그렇게 따져보면 우리가 쓰고 있는 화폐도 정부에서 보증하고 있을 뿐이고, 또 이번에 그리스라든가 이런 사태들을 봤을 때 한 국가가 부도가 날 수 있는 소버린 리스크라고 얘기했던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전제 하에서 이제 세계적인 화폐로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트코인이 그 화폐에 이제 보증성이 있냐, 네네. 그 문제죠. 그래서 요즘에 이제 비트코인 실제로 거래소에서 거래하시는 분도 많잖아요. 네네. 저도 이제 검색을 해보니까 비트코인 거래소가 많이 있더라고요. 네네. 뭐 정규 시장 이제 우리가 이제 원화로 거래하는 거는 이제 주식 시장, 우리가 사용하는 계좌, 네네. 뭐 이런 것들로 거래소가 있으니까 정기적인 거래소가 있어서 거래를 하는데, 비트코인 거래소는 지금 인터넷상에 나온 게 그 정규 시장은 아닌 거잖아요. 정규 시장이라는 것이 국가의 제도 하에서 돌아간다라고 얘기를 하면 저희 나라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비트코인이 법적으로 인정된 시장은 아닌데, 그렇다고 그게 불법도 아니죠. 법이 없으니까. 네. 반면에 독일, 영국, 일본, 호주, 뭐 그 외 북유럽 국가들은 정식 화폐로 이미 인정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서는 당연히 합법이고요. 합법적으로. 네. 미국에서는 이걸 자산으로 인정한 상태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지금 ETF 상장이 계속 추진 중이고. 그러면 실제로 지금 있는 비트코인 거래소에서 국내에서 이제 우리 소비자님들도 구매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요즘 등락폭 보면 엄청나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 이게 거래를 해도 될까? 저는 이제 약간 좀 무서워서 네. 거래를 못 하겠더라고요. 저도. 저도 비트코인에 이렇게 큰 돈을 투자하시거나, 네. 저 비트코인의 가능성이라든가, 비트코인 말고 비트코인은 이제 가상 화폐로서만 기능을 하고 있고,
이더리움이라는 게 이제 요즘에 가장 크게 각광을 받았는데 이게 연초 대비 3,600% 올랐거든요. 몇 프로요? 3,600%예요. 3,600%라고 네. 36배가 올랐다는 네. 소린데요. 근데 이더리움이라는 이 화폐가 36배가 아니죠. 아니죠. 아, 그렇네요. 네. 이더리움이라는 이 화폐는 네트워크예요. 전 세계적인 네트워크인데 네. 지금 그 개발자가 비탈릭이라는 사람인데 푸틴도 만나고 이게 그러니까 금융판을 완전 뒤집어 놓고 있어요. 요즘 그 러시아는 미국이 달러 기축통화 화폐를 쥐고 있으니까 금융을 지배하고 있잖아요. 근데 중국이나 러시아가 이쪽 가상화폐 쪽에 좀 애매한 모양을 지금 취하고 있는 게 이번에 예를 들어서 뭐 GR 코인이라는 지르코인이라는 코인이 이제 등장을 했는데 이게 등장을 했던 게 뭐냐면 러시아의 자원을 개발하면서 요게 이제 블록체인 기술이 들어가는 건데 이거를 인터넷에서 비트코인으로 모았어요. 이더리움이라는 네. 코인으로. 근데 이 코인으로 30만 불, 50만 불 모으는 게 순식간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뭐 달러로 그러니까 외화를 가져온다든가 이럴 필요 없이 인터넷 공관상에서 다수로부터 돈을 모아가지고 투자를 받는 이런 것들이 이제 다양하게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일반 분들이 이제 비트코인 같은 거를 실제로 해보려면 이제 네네. 소액으로라도 해보는 게 좋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게 화폐를 대체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러면 처음에 어떻게 한번 접근을 해볼까요? 일단 국내에서는 거래소를 개설을 먼저 하셔야 되는데요. 네. 근데 그 전에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일단 이거는 확실히 가장 위험도가 높은 상품이고요. 거기다가 365일 24시간 멈추지 않고 돌아가는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잘못 가면 투자가 아니라 투기가 될 수 있어요. 아까 연초 대비 3,600% 어마어마한 상승률이거든요. 그죠? 내가 1,000만 원 갖고 투자했으면 얼마를 벌었다는 얘기예요? 어마어마한 계산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24시간 돌아가기 때문에 내가 자고 있을 때도 내가 갖고 있는 코인이 등락을 할 거고. 네네. 그 대신 우리 뭐 주식처럼 하루 30% 하한가 30% 상한가 30%는 제도도 없이 하루에 100%든 200%는 뛸 수도 있고 반대로 떨어질 수도 있고. 반대로 아예 그냥 없어지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휴지죠.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사실은 일반인들이 자 요새도 뉴스에 가끔 나와요. 비트코인으로 얼마 벌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비트코인으로 얼마 폭삭 망했습니다. 근데 개인이 투자해서 개인이 책임을 지는 건 어쨌든 자본주의 국가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인데 이거를 이제 또 나쁜 쪽으로 악용을 해요. 네. 네, 문제는 그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인식을 못하는 나이 드신 분들이 이거에 대한 지금 선의의 피해를 많이 입는데 네네. 이제 그런 점에서 이제 투자할 때 유의할 점 이런 건 이제 우리 이용호 대표님 실제로 투자도 하시고 거래하시니까 네네. 좀 만약에 이제 비트코인에 대해서 내가 접근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한테 좀 유의할 점. 일단 이 시장이 기회가 있는 시장인 건 맞아요. 근데 기회가 있다는 말은 그만큼 위험하다는 얘기입니다. 제도적 안전장치가 없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보다 더 위험한 건 비트코인이 지금까지 이제 역사상 가격을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꼭 문제가 됐던 것들이 거래소의 파산이나 해킹, 그리고 사기,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됐었거든요. 사실 비트코인이 2009년에 이제 1달러에 1309 비트코인으로 시작을 합니다. 네. 1달러를 가지고 있으면 비트코인을 1300을 준 거죠. 그러다가 이게 2010년에 어떤 사람이 10,000 비트코인으로 피자를 2판을 시킵니다. 지금 1 비트코인이 300만 원이니까요. 우리나라 돈으로 300억짜리 피자가 되는 거죠. 한 판에 150억. 그러니까 너무 변동성이 커요. 그죠? 그때는 완전 이제 화폐로서의 가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다가 이게 이제 2011년에 1달러 1 비트코인이 되고 2012년에 독일이 인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갑자기 이름 생각이 안 나네요. FRB 버냉키 의장이 비트코인을 언급을 하면서 이게 1200달러까지 올라갑니다. 근데 마운틴 곡스라는 일본에 있는 최대 세계 3대 거래소 중 하나가 비트코인이 해킹이 됐다 그러면서 난리가 납니다. 그리고 알고 봤더니 이게 사기였던 거예요. 쇼였네. 내부자들이 비트코인 자체가 해킹 당한 게 아니라 쇼를 한 거죠. 그래서 재판 1년 넘어갔는데 이때 얼마까지 떨어지냐면 이때 97달러까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1억을 갖고 있으면 그 1억이 970만 원이 됐다는 얘기인 거죠. 10분의 1 되는 휴지 됐네. 네, 완전히 휴지가 됐다는 얘기인 그러네요. 거죠. 이때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이 끝났다. 이게 2014년도입니다. 이 마운틴 곡스사 이후에 또
그 홍콩에 지부를 두고 있는 비트파이넥스라는 큰 거래소가 네. 있는데 이 거래소가 또 실체 해킹을 당합니다. 그러면서 많은 고객 정보가 유출되면서 그때 한번 또 당했고 이번에 우리나라에서 최근 며칠 전입니다. 빗썸이라는 가장 큰 거래소가 네. 고객 정보 6만 개가 털리면서 며칠 전 이야기죠. 네네. 그러면서 과연 이것이 안정한 것인가? 제도권에서 본격적으로 안전에 대한 검증에 들어가야 되는 것인가? 이 얘기가 자꾸 나오고 있는데 제가 제일 걱정되는 부분은 수익이 많이 난다는 말을 듣고 그냥 묻지마로 돈 들어가시는 분들. 요즘 굉장히 많은 얘기 들리는 게 단체 카톡방을 통해서 주부들 그리고 이제 은퇴하신 분들 너는 무조건 오른다 이런 말로 이제 들어가 있는 계신 분들도 많고요. 또 이게 다단계 사기로 번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실제로 그런 사기가 많이 있더라고요. 옛날에 얼마 전만 해도 사실은 이 비트코인 나오기 전에 이제 우리 FX 거래에서 환거래 네네. 그래서 수익을 준다 해서 최근에도 뭐 환책해서 뭐 100억대, 200억대 사기들이 나오는데 이제는 이제 얼마 전부터 비트코인에 대한 그런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서 어떤 피해를 보는 사례들이 좀 나오는데 정말 이거는 지식이 있고 굉장히 본인이 이거에 대한 그런 책임을 질 수 있는 어떤 자신이 있어야 저도 겁나서 못했어요. 저도 재무상담을 오래 하고 주식이나 펀드를 하지만 비트코인 굉장히 이거는 진짜 돈 놓고 돈 먹기 쪽박 아니면 대박 지금 현재 시장에 네 이런 분위기라 안정화가 안 돼. 그러니까 하루에 등락폭이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오르고 내리는 예측 가능한 시장이 아니라 예측하시겠어요? 우리 이용훈 대표는 실제로 하시지만 예측하십니까? 저는 투자를 하면서 이게 이 시장이 더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그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책임질 수 있는 한도 내에서 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가상화폐 단계인데 우리들이 이제 은행으로 거래하는 돈이라든가 신용카드, 그다음에 이제 핸드폰도 삼성페이 이런 것들이 네네. 많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실제 거래 없이 전자적으로 가상화폐 이제 이거를 넘어서서 통화 자체를 없애고 이제 새로운 통화를 하는 거잖아요. 네네. 이 단계는 알겠는데 이제 앞으로 넘어가긴 안 맞겠는데 이거를 지금 투자의 관점으로 일반 분들이 너무 많이 보니까 좀 네네. 위험성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사실 비트코인을 하려면은 이 단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냥 주식이나 하다못해 그냥 환차 손으로 FX 해서 거래, 예. FX 거래하는 게 훨씬 좀 컨트롤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저는 이 얘기는 좀 드리고 싶어요. 여기엔 확실히 두 가지 측면이 있다는 겁니다. 밝은 측면은 이 비트코인 혹은 정확한 얘기는 암호화폐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암호화폐. 네, 암호화폐가 가장 정확한 단어인데 이 암호화폐의 화폐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디지털 경제 플랫폼인 건 맞습니다. 근데 지금 너무 시장 초기예요. 그럼 여기서 분명히 기회도 있겠지만 아무런 보호도 못 받는 거고요. 반대로 지금 반대측 측면을 보면 아무런 보호도 못 받기 때문에 여기서 수없는 피해자도 생겨나겠죠. 2009년에 비트코인을 들고 있어서 지금 부자가 된 사람이 10명도 안 될 겁니다. 왜? 그동안 피해를 많이 봤으니까 안 갚고 네. 있어요. 진짜 97달러 되면 그걸 들고 있겠습니까? 이 정도 등락폭이면은 버틸 분이 제가 볼 때 이 비트코인은 일반인들이 접근, 우리 주식이나 펀드나 이렇게 정식 거래소나 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할 수 있는 항목은 아직은 아닌 것 같고요. 정말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본인이 공부를 좀 많이 하시고, 그리고 정말 본인의 책임과 결정에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소액을 가지고 일단은, 우리 젊은 분들은 또 새로운 시장이고, 잘하면 이게 또 제가 볼 때 꿈의 시장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냥 묻지마, 또 네. 아니면 네트워크, 이런 식의 투자 방식은 정말 이거는 굉장히 내 인생을 망치는 하나의 그렇죠.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서 비트코인에 대한 투자, 저 같은 경우는 내가 할 수 있으면 내가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이 한 10%에서 5% 정도를 가지고 네네. 미래를 보고 하는 투자라고 하시면 가장 덥다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한 부분은 아까 이더리움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코스피로 얘기하면 결국 비트코인이 최고 대장주고요. 이더리움이 두 번째인데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 그 가능성 때문에 이제 얼라이언스라고 하죠. 협업 체계를 맺고 있는 회사들이 다 아시는 기업들이에요. 삼성, JP모건, 네. 그리고 MS, 뭐 그 외에 이제 세계 유수 기업들이 다 여기 관심을 갖고 들어와 있거든요. 근데 아직 어떠한 그 결과물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체가 없다라고 보시는 건 맞는 얘기고요.
그리고 투자 접근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저는 다양한 화폐들이 정말 많아요. 한 200개, 300개쯤 될 거예요. 비트코인이 대장주일 뿐이지. 네. 이 중에서 가상화폐가 이렇게 많다는 네. 얘기죠. 이 중에서 얼마나 많은 화폐들이 없어지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투자를 만약에 하시겠다라고 하면 적립식 투자로 워낙 널뛰기가 심하니까 그리고 소액으로 장기적으로 보신다고 투자하시면 그 정도에서 투자하시는 게 일반적으로 그냥 넣어놓고 볼 필요가 없는 거죠. 네, 언젠가 네, 모르겠지. 이제 화폐도 투자의 대상이 되는 시대가 왔네요. 이제 지금 앞으로 이렇게 좀 변화되는 이래 금융시장에 저희 청취자님들 많이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비트코인이 좀 내용도 좀 방대하고 그래서 좀 말씀 한번 드려봤는데 자료를 찾아보시면 많이 있으실 거예요. 좀 확고한 자료를 가지고 꾸준히 찾아보시고 투자를 소액으로 해보시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은 비트코인은 여기까지 좀 하고요. 다음에 또 더 좋은 정보로 또 좋은 쉬운 이야기로 한번 또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